오늘 사실은 이제 이 프레임에 대한 사실 토론을 하는 거라서 이 유권자들이 각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보면 결국에 이번 선거에 있던 프레임인데 예. 이재명 후보는 이제 능력 있는 리더라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딱 나와요. 예, 통계가. 예. 자,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건 어쩌면 당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되면 정권 교체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유능한 리더라는 것은 찬반이 있는 구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유능한 후보가 맞나?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하니까 이 두 프레임에 대한 어떤 장점과 한계가 각각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능력 있다라는 얘기를 거듭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초반에 한 게 성남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죠. 그때 부채가 너무 많아서 못 갚겠다. 선언을 하고 나서 나중에 부채를 갚았다고 또 몇 년 후에는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트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할 그때쯤이 판교 개발이 거의 막바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신도시 개발을 하면 취등록세를 비롯해서 재산세 등 지방세 세수가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본인이 능력이 있고 행정을 잘하는 것처럼 포장을 잘 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행정의 달인, 우리가 그전부터 뭐 예로 들었던 고건 총리 같은 분들 보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행정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의혹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예. 그게 잘하는 거죠. 그 이전에 그 성남시장이 얼마나 부패 부패 행정을 했냐면 거의 온 가족이 다 구속이 됩니다. 성남시 시 총사를 새로 건립하고 온갖 공사에 손을 대면서 이권에 관여하고 있었던 게 티가 나잖아요. 근데 새로운 시장이 와갖고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서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 하는 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예요. 그럴 때 이재명을 치려고 온갖 공작과 작당을 다 했죠. 그걸 성남 시민들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요. 2018년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남경필 잘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뭐 연합하고 그 연정한다고 해서 꽤 잘한 지사였었는데 참패를 하잖아, 이재명 그 지사 후보에게.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되면서 민주당이 16년 동안 국힘이 갖고 있었던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후보가 처음 되는데, 자, 되고 난 다음에요, 공약 수행도, 그 다음에 그 경기도민들 만족도가요, 전 광역시 중에 거의 1, 2등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1,300만 경기도민, 그 다음에 100만 성남 시민, 이런 분들의 평가가 퍼지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이 일을 잘해서 찍는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지지의 50%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2008년 18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압승한 이후인 2010년부터는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이었죠. 이재명 후보가 뛰어난 선동으로 선거를 3연승을 했습니다만 그게 어떤 업무에 대한 정확한 평가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능력 있는 리더론에 대해서는 민주당 어떤 프레임인데, 최근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가 이상돈 교수,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지금 계속 만남을 갖고 있거든요. 중도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좀 더 한 발 다가선다는 느낌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덧붙여서 이재명 후보가 행정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면에는 그 이제 중도나 보수층에서 좀 무섭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은 중도 쪽의 이미지를, 그 중도 쪽에 소구력을 갖는 이런 단순 그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좀 다른 사람 얘기를 혹시 안 듣는 건 아니야? 좀 독선적인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 저는 무척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그런 중도 인사를 뵙는 것, 그다음에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을 한 것,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에 아주 의미 있는 전략이다. 예. 거기다 이제 안철수와 단일화까지 하게 되면 이제 필승 카드다. 네. 제가 보기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만나고 계신 분들,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상돈 교수, 윤여준 전 장관 같은 분들의 특징은 두 개 같아요. 첫 번째는 한때 안철수 후보와 대단히 긴밀한 관계였는데 다 사이가 틀어진 분들이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옛날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로 따지면 책사들 같은 성격이죠. 그렇죠. 이분들이 어떤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체적인 표가 있냐, 뭐 중도의 어떤 표심을 잡거나 이분들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면 정말 따라오는 표들이 있느냐, 저는 대단히 퀘스천 마크인데요. 그 부분은.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 프레임인데 이것만은 어떻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윤석열 후보 지지 세력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정권 교체인 거는 맞습니다. 추상적으로 좀 표현하면 상식과 법치의 회복인 것이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구체화가 지금도 사실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갈 때마다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원전 관련된 주식들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주식이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구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돼서 상식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선진국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정권 교체 심리가 그 55%인데 왜 우리가 앞으로 30일 남은 25일 남은 시점에 희망이 있다,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대통령 선거 뭐라고 합니까? 공식이거든요. 대통령 선거는 미래 지향 선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권 교체는 지금까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 지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그 전에 내 표의 무게를 한 1g, 5g쯤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선거에 임박할수록 내 표의 무게를 50kg, 100kg 이렇게 위중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임박할수록 앞으로 5년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그럼 향후에 뭘 하겠다는 거지? 우리나라 미래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래서 정권 교체와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과 청사진이 묶여나가지 않으면 정권 교체 55% 중에 그레이존에 머물러 있는 15%는요, 언제든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까지 정권 교체 심리를 먹었으면 그럼 난 앞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 구도에 가까운 굵직한 걸 던졌어야 되는데 이분을 해놓으면 한동훈 검찰총장 안 시킬 것 같네. 자기 측근을 검찰에 앉혀서 이 피바람 부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을 것 같네.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되레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라는 거예요. 그거 한동훈 얘기하고. 아니 언제 정치보복한다고 그랬어요? 적폐청산한다고 그랬지. 아니 적폐청산 그러면 하지 말아요? 아니 적폐청산 반대하는 거예요? 적폐청산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묻지 말고요. 적폐청산을 계속 주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볼 만한 선거다. 아니 적폐는 청산해야죠. 아니 하라니까요. 네.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중에 대단히 많은 분들이 바뀐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분야가 바로 외교 분야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의 외교죠. 굽신. 그러니까 북한의 굽신, 중국의 굽신. 이재명 후보 TV 1차 토론 때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한 산불 정책, 이게 잘된 거다, 옳다,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해요. 그러더니 또 최근에 북경올림픽과 관련해서 반중 정서가 더 세지니까 느닷없이 또 중국 어선은 격침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게 역시 믿을 수 없구나. 이랬다 저랬다. 그냥 표가 되면 자기가 한 말도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후보구나. 다시 한번 절감하는 거죠. 그 윤석열 지금 산불 정책 얘기하는데 이제 윤석열 외교 정책은 역시 그 초보자구라 애송이 정책이나 하는 게 저는 산불 정책에 대해서 얘기 안 할게요. 뭐냐면 전경련에서 동의하면 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하고 그 전후로요. 중국과의 교역액 절대 줄지 않았어요. 꾸준하게 계속 늘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돈 벌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사드 배치한다고 교역 끊고 뭐 수입 안 하고 수출 끊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사드에 대해서도요 두 가지예요. 일단 그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경련과 합의해라. 그다음 두 번째 전경련에서 배치하라고 그걸 하시죠. 왜 정경련하고 합의를 해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다 보수 국힘 지지자들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잠깐만요. 후보가 집권하면 잠깐만요.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잠깐만요. 대기업 회장들하고 협의해서 대기업 회장들이 오케이 안 해주면 안 하실 거예요? 대기업 회장들하고 긴밀하게 의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교는요 국익인데 국익 중에서 가장 핵심이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보면 그래서 진짜 정경유착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어느 지역에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방송에서 연이어 제가 주장하잖아요. 지역을 선언하라니까 두 지역을. 네. 저희가 알고리즘이 앞으로 4주 동안 좀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오늘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프레임이죠. 능력 있는 리더론 대 정권 교체론의 어떤 파급력 그리고 뭐 한계, 과제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한 주가 쌓인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도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사장님 나한테 전화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왔자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